제 랩탑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게 좀 비춰가지고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시카고에 시카고네. 여기가 이제 이 시카고 호수가 앞이고요. 여기 다 직결되는 데가 다운타운입니다. 서버브에서 290번 하이웨이, 94번 하이웨이, 55번 하이웨이가 이렇게 이제 모이고 있어요. 이 색깔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글쎄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색깔이. 색깔이 인구 분포도 네네. 그러니까 시카고에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다녀보신 분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소위 시카고에서 말하는 사우스 사이드에 여기 이제 다운타운에서 사우스 사이드에 파란색은 흑인 동네. 흑인 동네. 옛날에 완전 갈라져. 그 다음에 요 노란 거 중간에 낀 거는 스페니쉬 히스패닉 동네. 그 다음에 좀 나가가지고서 정말 잔디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어디 가도 쓰레기 하나 떨어지지 않고 낙엽 하나 떨어져도 빗자루를 이렇게 긁는 그런 정말 깨끗한 미국 같은. 네. 제가 76년에 이민 왔을 때요, 공항에서 내려서 삼촌 댁으로 가면서 봤던 그 버지니아의 그 기가 막힌 정말 그림 같은 풍경들이 바로 이제 요 이 빨간 색깔입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중간에 살짝 낀 초록색이 있는데 이거는 에이시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고 조금 올라오면은 한인들이 좀 살고 있는 살렘워크 아파트나 글렌뷰나 나일스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그냥 편한 대로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편한 동네에서 자라난 고향 같은 편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게 뭐 그다지 문제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요 색깔에 있는 동네에는 정말 별의별 자원이 다 있어서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별의별 예술, 뭐 음악 프로그램, 뭐 어드밴스드 AP라든가 시설도 정말 아주 최첨단 시설로 정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들였다는 그런 데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요. 그러고서 세상에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동네에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쥐가 들끓고 막 별의별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온갖 그 뭐죠? 레드가? 납 성분 때문에 임신할 때부터 먹는 식수부터 그 동네부터 거의 장을 보러 가더라도 살 게 없어요. 그로서리를 가면은 거의 80~90%는 그냥 칩들, 스낵들, 술, 담배, 음료수, 그냥 소위 말하는 정크푸드예요. 정크푸드를 있고, 베지터블 섹션인데 가보면은 요만한 광주리에 뭐 양파 서너 개. 또 수박 섹션에 가보면은 통수박은 뭐 보지도 못하고요. 자리도 없고 그런 그 조그만 컨비니언스 스토어니까. 수박을 썰어가지고서 요만한 컵에다가 맥도날드에 왜 미디움 커피 들어가는, 미디움 콜라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수박을 몇 통 이렇게 쓸어놓고 4불 99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몇 입이라도 맛보고 싶으면 그 이제 다 썰어놓은 게 4불 99인데 제가 사는 네이버빌에 가면은 엄청나게 사람이 들기 힘든 정도로 큰 그 한 통이 4불 99예요. 세일하면은 일부 더 깎아줘요. 쿠폰 가져가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교육, 주거 환경, 교통, 직장, 의료, 문화생활, 이 모든 게 아주 삶의 총체적으로 갈라진다면은 이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하고요, 제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해서 전국에서 찾아가지고서 가장 살기 좋다는 동네를 찾아서 글로 부모가 이사 와서 부모가 정말 최선 다해서 뒷바라지해줘서 세상에 내보낸 아이하고 옆에 섰을 때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회
그 차별이나 어떤 계층 간의 격차라든가 어떤 구조적인 그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복음의 한계가 2021년의 기독교 복음의 한계가 이렇게 지금 미국 역사로부터 내려온 이거를 정말 그 유혈이 낭자한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거를 하기 싫어했던 남북 전쟁까지 겪었던 유일한 미국에서 75만 명의 사람이 죽은 전쟁이 남북 전쟁인데 그 거기에 중심부에는 흑인들에 대한 노예 제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이념에 세워진 나라가 할 일이 아니다. 현대 세상에서 용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부류하고 맞붙은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75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1862년, 3년, 4년, 5년, 150년 전이죠. 그러면 그 질문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영생을 보장하는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복음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미국의 현실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지난 1월 달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 블랙 히스토리 헤리테지 망스라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히스패닉 헤리테지 망스라고 있어요. 4월인가 언젠가가 5월인가요? 그때가 에이션 헤리테지 망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양한 문화 인종들을 돌아가면서 하이라이트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요. 가장 처음 시작했던 게 블랙 히스토리 망스인가 봐요. 이때 이제 특강을 준비했었는데 미국 신대륙 발견이 언제라고 그러죠? 1492년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와가지고 이 땅을 발견했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최소한.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멀쩡히 누가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찾았다 하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아니 내가 무슨 여기 이분의 전화가 있는데 내가 지나가 전화 주웠네 하는 것처럼 하는 거를 콜럼버싱이라고 그래요. 비꼬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와서 신사적으로 같이 필요한 물건을 서로 물물 교환을 하고 인디언들하고 약품과 식량과 또 인디언들에게는 여기 사냥에 필요한 뭐 장비라든가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주고받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있으면 우리가 지날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라고 있죠.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 미국에서 교과서에서 같이 서로 반가운 만남이 있고 서로 위해주고 같이 감사의 만찬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 종교 박해를 떠나서 미국의 정말 그 극심한 영국 국교의 박해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여기서 정말 마음껏 청교도 신앙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주민의 학살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그게 1492년부터 19세기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고 사라진 문화는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또 각 그 유수한 대학교의 띵탱크 연구소들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유러피안 세틀러들이 유럽에서 온 이주자들이 여기 미국 대륙에 왔을 때 한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추산을 합니다. 북미하고 중미하고 남미에.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노스 아메리카 북미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1900년이 됐을 때 남아 있는 원주민들의 인구가 어떻게 되죠? 30만 명으로 됩니다. 그러면 9.7 밀리언이란 사람들의 행방이 어떻게 됐냐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뭐 먹을 게 부족해서 기근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싸워서 전쟁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여기가 갑갑하니까 다른 데로 이주해서 이사 갔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자료는 여기 휴스턴 Museum of Holocaust라고요. hmh.org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American Holocaust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 정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600만 명 정도 학살한 대학살 사건. 그래서 워싱턴 DC에도 National Museum of Holocaust도 짓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The Other Holocaust라고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또 다른 홀로코스트가 있는데 이 정도.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 가지 배운 거는요. 별의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데나 이렇게 머리를 들이대고 안수받고 뭐든지 그냥 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차근차근 이렇게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되짚어 봐야 되죠. 이게 근거 있는 얘기인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소린가. 그런데 어떤 그 비영리 단체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연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모아서 보고할 정도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누리에서 10분의 1이라고 해도 97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가지는 질문은 과연 내가 그동안에 40몇 년 동안 살고 있었던 이 나라,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에서 모든 자원으로 자녀를 키우고 또 앞으로 이 자원을 통해서 정말 평화롭게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역시 여기에 대해서 비꼬는 말이 있어요. 요즘 왜 불법 이민자들이 못 오게 그 멕시코 국경에 벽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못 오게 한동안은 이렇게 입국 금지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때는 동양인들은 못 들어온다, 뭐 차이니스들은 못 들어온다 제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제한을 하면서 이미그레이션, 이민자들이 미국 생활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편안한, 풍요한, 넉넉한 이 미국 생활을 지금 망치고 있다는 이 백인들에 대해서 이 원주민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 평안한 이 땅을 망쳤습니까?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글쎄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갑갑하세요. 얼마나 원통하세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망쳤다는 게
이런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합법적으로 사람을 노예 삼을 수 있는 제도가 1862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불법으로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이란 이 치욕스러운 이 경험이 그럼 1862년에 드디어 이제 역사의 그늘로 사라졌는가? 합법적인 그 노예 제도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1000명이 더 이상 내가 소유하는 기계로 물건으로 내가 마음껏 죽을 때까지 부릴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개개인 인격이 있는 자율권이 있는 어떤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하루아침에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잡아둘 수도 없고 감금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합당한 어떤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공짜로 땅을 얻었고 공짜로 인력을 얻었는데 그러면은 어지간한 기업인들은요 정말 무능한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면 물건 다 공짜로 받고 노동력을 다 공짜로 받는다면은 어지간하면 사업을 성공시키겠죠. 자원을 모으겠죠.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으로 클 수 있는 기업들이 마구 미국에서 생겼겠죠. 그렇게 생긴 기업들이 오늘날의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Fortune 500에 꼽히는 알코아라는 전 세계 최강 알루미늄 제조 회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유수한 대학들도 그랬고. 그러면 이 미국 당시에 사람들을 데려올 때요 이렇게 빽빽하게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꽁치 통조림처럼요 이렇게 빽빽하게 자리가 부족하니까 빽빽하게 채워가지고서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한 달, 두 달, 세 달 걸리는 항해를 했다고 하고요. 죽지 않을 정도로 연명하게 먹을 걸 주고 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은 그 당시에는 뭐 그 자리에 있는 줄줄이 다 죽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 험한 항해를 바다를 타고 이 신대륙까지 데려오는 동안에 한 절반 이상은 죽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 시키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길들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두고 나면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고 그냥 가축하는 동물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주인의 소유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말 안 듣는 아이를 이렇게 떼약볕 한 가운데 묶어놓고서 그 부모가 정신 차리게 주변에 있는 다른 노예들이 정신 차리게 이제 혼내는 거가 되겠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1863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국에서는 G.K. 체스터턴이라는 어떤 그 신학자 정치가라는 분이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영국 노예 제도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젊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정계에 입문하고 한 60년 정도를 걸려가지고서 투쟁하다가 그분이 죽기 얼마 전에 드디어 영국 의회에서 모든 영국 영해에 있는 영토에서는 더 이상 노예를 유지할 수 없다. 불법화시키는 그 쾌거를 이뤄냈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이맨시페이션. 해방. 노예 해방. 노예 해방. 노예 해방. 그 영국에서 선포한 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1800 몇 년도에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영화까지도 나왔어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할 때 네.
영국에서 그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노예 그 해방 양쪽에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같은 영어권 문화니까요. 그런 이제 교류가 있었겠죠. 계속하면서.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게 당신들 지금 정신 나가 제정신이라고 하면서 반대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영국 전체 경제가 이 산업 구조가 이 국가 전체가 이러한 노동력에 의해서 산업이 지금 구성됐고 발전됐고 유지되고 있는데 아니 이거를 건드리면은 어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어떤 기본 경제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데 이거를 건드려야만 되겠냐고 그냥 대우만 좀 개선하고 좀 더 인격적으로 조금 더 챙겨주고 그렇게 하지 이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도 또 변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 얘기하면서 햄 자손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종노를 할 것이라는 말이라든가 또 성경에 있는 여러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보일 때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보지 않을 때도 죽게 하듯 순종하라.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 심지어는 도망간 노예도 다시 구슬러 가지고서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또 예수님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 없으셨고 사도 바울은 언급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질서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인간 운영하는 인간 사회에 대한 반대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논증도 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청교도 신앙에 건국된 이유, 또 여기를 성경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변화하는 해석자들, 신학자들, 교회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게 해석학적으로도 질문이 생기는데요. 과연 성경에서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거듭 말씀하면 할수록 그게 성경의 어떤 명제가 더 단단하게 쓰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살짝 언급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서신의 윤리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라 지시한 그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면 이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윤리 규범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명시적인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다른 권위가 다른 근거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 해석 자체도 성경은 성경이고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판단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남긴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성경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못 오해했고 일부 사람들은 이거를 악용했고 또 이거를 통해서 이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도외시 모른 척했고 그래온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자 해석학에 대한 논증은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노예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큰일 났어요. 남부 산업이 영국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영국 전 세계 영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 노예 제도였었는데 이걸 건드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미국에서 마지막에 큰일 났어요. 전 세계 목화 재배하고 의료라든가 방직 이런 모든 산업에 미국에서 엄청난 부류를 미국에서 특히 남부에서 이걸 생산해냈는데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블랙 코드란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한번 이제 추측해 보시죠. 이거를 헌법으로 명시해 가지고서 United States mainland하고 테리토리에서는 we shall not have slavery, legal slavery, 땅 못을 박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합법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거기에 13번째 그 수정 헌법이 있는데 13th Amendment에 보면요. 요게 생겼어요. 미국 영토에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민족에 따라서 차별 없이 어느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가 없다. 단 노예가 원할 경우 그건 뭐 고용주 고용인이 되겠죠. 원하면 단 뭐가 될까요? 이걸 그래도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니까 단 법을 어겼을 때 형벌의 일부로 노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그게 몇 번째 수정 헌법이에요? 13번째 수정 헌법이에요. 첫 번째 수정 헌법이요. 미국에서는 그 정교 구분이 그래서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할 수가 없고 종교가 정부를 이렇게 장악해서 종교 법대로 정부를 이렇게 운행할 수 없다. 그런 정교 분리 원리가 수정 헌법이고요.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assembly, 집회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런 모든 기본적인 인권이요. 특히 그걸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영국 국교 탄압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침해할 수 있는 거를 아주 원천 차단하자 해가지고서 그걸 명시한 게 그 Bill of Rights라고 1010번째 기본 인권에 대한 이제 헌법 수정안인데요. 13번째 그래서 자 블랙 코드의 근간이 되는 그 13번째 그래서 제가요 왜 영화 요즘 스트리밍 영화 보는 웹사이트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넷플릭스가 있죠. 넷플릭스에서 투자 제작한 영화 13th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요 13th Amendment가 미국 특히 흑인 커뮤니티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고통과 파괴와 가정들을 이게 처참하게 무너뜨려 왔고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는가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제가 그걸 보고 싶어서 넷플릭스에 돈 내고서 서브스크립션 사인업한 게 정말 난생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게 13th라는 영화고요. 그게 요즘에는 릴리스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공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릴리스가 돼서요. 13th라는 영화. 거기 보면은 미셸 알렉산더라는 법대 교수님도 등장하고요. 그 하버드의 정말 그 석좌 교수님도 여러 분 등장하시고 그분들이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토록 노예 제도를 놓기 싫어서 75만 명이 사상되는 그 전쟁까지 치르고 그 후에 한 100년 150년 동안 이걸 더 놓기 싫어서 블랙 코드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블랙 코드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백인 여자를 쳐다보고 이상하게 좀 위화감을 주면은 불법이에요. 징역 1주형.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는 게 요즘 어느 가게 들어갈 때 조그만 사인이 붙어 있는데요. No loitering이라는 그 사인이 No loitering. 그게 할 일 없이 특별한 목적도 없는데 서성거리는 거를 loitering이라고 하거든요. 그 no loitering law라고 있어가지고요. 올라같이 길거리에 가다가 직장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에 있으면은 그것도 불법으로 해서 잡아들이고요. 기찻길 따라서 걷는 것도 불법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교통 도로가 잘 닦인 거 아니니까 가장 편하게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게 어딜까요? 기찻길 옆인데 기찻길 옆에 따라서 걷는 것도 불법으로 해서 불법이고. 백인 여자 데이트하다 걸리면 이거는 뭐 중범죄로 다스리고요. 그러면서 별의 별
그 블랙코드 법을 제정하면서 조지아, 알라바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그래서 마구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구마구 잡아들이면은 건물을 지어야 되죠. 자리가 없잖아요. 먹여야 되죠. 식량이 없잖아요. 이걸 다 메꾸려면은 잡아들이는 사람들, 밥 해주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다 인력이고 인건비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가정. 어떻게요? 가정? 네? 아니. 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다시 기업에게 소정의 비용을 받고 렌트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80센트 일당. 그래서 이거를 convict leasing이라고 해요. convict leasing. 재소자들을 기업에게 리스해 주는 거예요.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기업이 남부에 특히 험해서 위험해서 정말 제정신으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무슨 일일까요? 여러 가지 광물질이 산업화되는 이 미국에서 19세기, 20세기 전 세계에서 산업화되는 공업이 발전하는데 그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새로 뭐 기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조물해야 되고 그걸 그 원석을 캐 가지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탄광이 들어가서 그걸 그 당시에 캘려면은요 뭐 호미나 곡괭이로 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을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이 자네 저기 들어가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이걸 터뜨리고서 이렇게 터뜨리면 다시 거기 겨 들어가서 이걸 삽으로 패가지고서 술에다가 실어가지고서 이걸 밧줄을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내게.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처리할 테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죽겠죠? 근데 직원이 아니니까 어떻게 죽으면? 렌트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렌트해준 물건이 고장났으니까 다시 수거해 가십시오. 3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서로 얘기합니다. 어디 주에 가서 로컬 타운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서장님 우리가 다음 주까지 300개가 필요한데 다르다고 300개 갖다 주겠다고 300개 딜리버리 해요. 그럼 경찰서는 돈 벌고 그 주민들 세금을 통해서 유지해야 될 마을의 여러 가지 경비는 그 렌트 수입으로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컨빅 리싱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 연구한 분이 있는데 단 블랙맨이라고 해요. 단 블랙맨이라는 아틀란타 지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미국의 정말 대표적인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틀란타 지부장 단 블랙맨이라는 사람이 이 그 컨빅 리싱 제도에 대해서 썼어요. 그 책이 그 문학 노벨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지는 폴리처 프라이즈를 땄습니다. 그게 아마존 같은 데 보면은 컨빅 리싱 단 블랙맨이라는 책을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에 공짜로 그 프리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다니면서 그 표시되지 않는 이제 무덤들 다니면서요. 이 땅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근데 그런 무덤들이 이런 탄광이라든가 이런 데 주변에 언덕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덤을 보면서 거기도 역시 보시면은 제 말을 언론이면은 언론 보도를 할 때 기본 그 철칙이 뭡니까? 사실 확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게 그 당시 기록을 이제 감옥의 자료를 보고 그 당시 어떤 로컬 카운티 레코드를 찾아보고 그 당시에 병원이나 의사가 이렇게 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근데 꼼꼼하게도 기록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오늘은 몇 명을 처형했다. 꼼꼼하게 이렇게 면밀하게 기록을 하듯이 어떤 물건 신발 몇 컬러, 옷 몇 벌 이러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인벤토리를 하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 블랙 코드를 통해서 마구마구 잡아들이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명목상 자유인이지만
실제로서는 다시 법적으로 불법으로 노예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년대, 30년대 정말 말할 수 없는 20년대, 30년대 이런 걸 통해서 오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흑인들의 어떤 인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가 있습니다. 더 이상 피부 색깔로 사람이 판단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내적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고 판단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을 움직였는지. 그런데 이렇게 하소연한 이 목사님이 얼마 후에 총으로 땅땅땅해서 쏴 죽였잖아요. 멤피스 호텔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고 정말 여기저기에서 그때 미국의 디트로이트도 완전히 불탔고 시카고도 다 불탔고 이 많은 도시들이 오늘날도 다니시다 보면은 불타가지고서 완전히 방치되고 완전 아예 그냥 이렇게 손 놓은 그런 건물들이 그때 당시에 탄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백인들이 위험해서 안 되겠다고 쭉 빠진 그런 동네들이 여전히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그게 시카고의 웨스트 사이드에 노스 런델 커뮤니티도 그렇고 어스틴이라는 동네도 그렇고 앵글우드라는 동네도 그렇고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떤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도 안 들어가고 더 이상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학교도 다시 세우지 않고 또 주민들이 어떤 재산세를 내서 미국의 기본 학군을 운영하는 게 주민들의 재산세를 걷어서 그 동네 주민들의 자원을 통해서 그 동네 자녀들을 양육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집이 없습니다. 또 집이 다 그냥 낡아서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를 거둘 그 기본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들도 그 제대로 교육할 자원도 없고 교사 지원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악몽 같은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이 영상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계속 항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항의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블랙 코드 외에 한 가지 사용한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얼마 전에 헌스빌 알라바마에 새로 개장된 박물관인데요. 미국의 흑역사 그 누구도 이거를 하고자 원치 않았던 그 박물관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역사의 증인으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하기만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거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떤 민주주의 사회로 어떤 법치 국가로 아니면 기독교 어떤 양심에 근거한 그런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데 여기서 한 발짝도 더 갈 수 없는 그 사건에 대한 그 역사의 장에 대한 그 기록이에요.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셔널 린칭 메모리얼입니다. 사람들을 불법으로 목매달아서 주민들이 임의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인 그 사건들인데 그 린칭 메모리얼인데요. 여기 보시면
백인들의 학교를 통합해서 가라고 했는데 못 가게 그 발로 차고 하는 백인들이고, 불 끄는 호수로 사람들에게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마구마구 여성들에게 뿌려댄 경찰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지금 매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볼거리로 그날 구경거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리가 보이죠? 네, 다리가 너무나 끔찍해서 사진을 안 보여줘. 이렇게 묶어서 죽이고 이렇게 허공에 매달아 놓은 시신입니다. 이걸 해서 창피해서 그런지 하얀 두건을 쓰는 KKK들이 앞장섰고, 그동안은 침묵했는데 미국 사회가 공교육, 제가 여기서 중학교 2학년부터 학교를 다녔습니다. 8학년, 9학년, 10학년. 중학교 교과서 이런 거 못 봤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못 봤어요. 또 제가 대학교에 어메리칸 히스토리라는 정말 재밌는 과목을 들었는데 어떤 미국의 산업화, 미국의 이민 역사, 미국의 뭐 지리, 경제, 통신 이런 거는 상세하게 봤어도 그때 뭐 데일 카네기가 어땠다, 뭐 락펠러가 무슨 석유 산업을 어떻게 일으켰다, 뭐 사회 자본이 경제가 정치가 어떻게 됐다, 뭐 뉴딜이 우드로 윌슨 뉴딜이 어떻게 됐다, 뭐 링컨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합법적인 블랙 코드를 통해서 툭하면 이 사람들을 2달, 3달 감금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또 벌금을 매기고 그 벌금을 낼 수 20달러 벌금 냈는데 벌금을 못 내면은 일주일 형량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달, 6달, 12달, 2년 이렇게 계속 잡아두는 겁니다. 렌트를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기업들은 사람들을 정말 이거는 헐값으로 정말 껌값으로 한 사람을 80센트씩 주고서 일당 80센트씩 주고서 기업을 마구마구 전 세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막 키우는 거죠. 그 와중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사회가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그 자녀를 여기까지 키우고 아직까지도 기독교 교회를 유지하면서 아직까지도 만나보면은 따뜻하게 브라더 하면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보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만큼 정말 인내가 있고 끈질긴 정말 신앙에 정말 그토록 깊은 뼈대가 뿌리가 있는 민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혜성같이 등장한 어느 한 분을 통해서 무브먼을 일으켰고 백인들까지 참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흑인들의 기본 인권 유린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전 세계 여론이 문제 TV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디가 인도에서 그런 평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비폭력으로 그냥 손을 주머니에 넣고 같이 팔짱을 끼고 경찰이 몽둥이를 휘둘러던 난폭한 개를 풀어가지고서 마구마구 물어뜯던 아니면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실명하게 할 수 있는 호수 소방 호수로 막 뿌려대던 아랑곳 안 하고 그냥 팔짱을 끼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그 비폭력 운동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떤 여론, 전 세계 미국이 세계적인 어떤 자칫 잘못하면은 이 미국이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허상에 오명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1964년, 1965년, 1966년, 7년, 8년에 아주 연거푸서 기본 인권 조례가 통과되기 시작했고 그게 Civil Rights Act
of 1964, 1965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법 제정되면서 그때 비로소 뭐가 됐냐면요. 흑인들도 백인과 똑같이 식당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다. 아멘. 흑인들도 여행하면서 졸리면은 똑같이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다. 아멘. 흑인들도 내가 이 집을 살 수가 있으면은 다운페이를 할 수가 있고 페이먼을 할 수가 있으면은 인종 때문에 이 집을 못 사게 막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매맞지 않고 이 집을 사서 좋은 동네에서 안전한 동네에서 나도 내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housing discrimination, employment discrimination, busing discrimination, 그다음에 lodging discrimination 이런 거 다 폐지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1965년에 Brown vs. Board of Education 그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흑인, 백인 아이들을 굳이 섞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가? 사는 동네가 다르고 그런데 그래서 그냥 흑인 학교, 백인 학교 구분을 하자. 단 똑같은 자원으로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주장한 게 separate but equal 하게 하면은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백인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애들 쟤네들하고 섞여서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런데 separate 하다 보니까 equal이 아닌 거예요. 시설도 다르고 그 당시에 사진 보면요. 정말 새로 진 깨끗한 쾌적한 자리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정말 완전히 그냥 툭 치면은 쓰러질 만한 그런 데서 정말 곰팡이 별의별 정말 들끓는 그런 데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년, 400년 전쟁입니다. 미국이 겪고 있는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이고요. 시카고 미시간 에베뉴에서 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게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400년 전쟁이에요. 그 이 민주주의 사회가 이 기독교 사회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딴청 부리고 있는 그런 여기서 정리해서 오늘 그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은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면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제 분야로 사회에 진출하고 또 저같이 목회 길로 들으신 목회자 중에서도 학계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담임 목회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을 잘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다니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엔 이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게 미국 기독교의 한계라면 나는 이 기독교의 일원으로 그냥 현상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또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미약하고 뭐 정말 개인에 불과하지만 최소한 나는 이런 궁금한 거를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다니면서 또 질문하고 자꾸 보고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관찰하고 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선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비자 안 받아도 언어 훈련을 안 받아도 뭐 수천 불 들이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를 하면은 백인들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너무나 비상적인 가끔 1년에 한 번 몇 차례 가서 묻지도 않은 물건을 갖다 주고 사진 찍고 그리고 가서 see you next year 하고 가는 게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흑인들은 여기에 대한 수백 년 동안 눌려온 이 무게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강구하는 게 아니지만 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눌려온 수백 년의 무게 때문에
이거를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짐을 지라. 1장에서 2절에 보면 돼요.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 힘든 이 짐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옆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들고 있는 짐을 요만큼이라도 좀 덜어줄 수가 있을까? 그걸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짐을 덜어주면서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나누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우리가 백인들은 이거를 글쎄요 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흑인들은 정말 여력이 워낙 없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한테 혹시 여기서 교육받고 자라나고 그랬으니까 미국은 뭐 말이 안 통해요. 구조를 몰라.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걸 기대해 볼까 했더니 어떻게 보니까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반 백인보다 좋은 동네에서 정말 부모들이 뼈 빠지게 고생시켜서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 오히려 이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둔감한 거예요. 저 같은 이민 1세보다 더 둔감한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깊이 있게,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지나가면서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왜 지금 현 상태까지 왔는가, 미국이란 이 400년에 대한 숙제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계세요. 시카고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좀 힘을 합세해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제가 먼저 보고 관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에게 하고 있는 분들하고 공유해서 자 우리가 좀 미약한 힘이나마 그냥 한 손이라도 좀 더해서 이걸 해봅시다. 우리가 뭐 100가지 못할지라도 2개, 3개, 4개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기독교 복음 때문에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몰라도 되는데 당사자가 아닌데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시카고 좀 어두운 데에서도 빛이 드러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네, 질의응답하고 편하게 뭐. 예, 저기 제가 뭐 사진이나 이런 영상 같은 걸 오늘 좀 안 보여드렸는데요. 뭐 나중에 그 뭐 자료를 좀 더 주시면 저희들이 쉐어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종 차별을 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짐을 지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당연한데 아까 이제 그 해석학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자고 그랬는데 그거 뭐 상당히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종의 문제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 바울이 아까 그 종을 인정하는 듯한 이제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종이라는 게 지금 따지고 보면 모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백인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이 본문들을 이해했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지 한번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근거로 그분들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분위기나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있다면 또 모르지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없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지니고 있는 게 좋은가 그런 이해관계를 알려주시면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한 세대를 망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읽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믿자가 대안이 아니고요. 잘못된 해석에 대한 대안이 그냥 해석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해석으로 대치라는 게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는 교정하는 대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성경 해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또 각 장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원리 이런 거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에 복음에 반하는 내용 같으면 좀 더 계속 살펴봐야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구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토론에 가져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도망간 오네시모 노예에 대한 그 내용에서도 단지 그 노예를 꾸지람해서 주인에게 가서 빌고서 주인에게 평생 종려를 해라라는 게 빌레몬서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내 친아들같이 내 심장같이 내 혈육같이 내가 끔찍하게 아끼는 이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로 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으십시오. 이 사람이 진 빚이 있으면 나에게 다 떠넘기시죠.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부탁하는 이 부탁을 제대로 하는지 이 명령을 순종하는지 내가 직접 조만간에 방문해서 볼 테니까 나를 맞을 채비하십시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볼 때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백인 신학자들이 어쩌면은 그 부분도 다 알면서도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유리한 거를 위해서 그 문자적인 거로 그냥 강조하고 이해시키고 사실 그 바울의 그 내면 정말 그 형제처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은 강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좀 오도되는 해석이 잘못되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전 세계 막강한 로마 군사력하고 갈릴리 어부들 몇 명하고 정면으로 맞붙어 가지고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예수님이 오신 그거에 대한 도전은 아니죠.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신다고 예수님이 이 사회 악에 대한 인정하는 건 아니지. 맞습니다. 놓지 않으셨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거를 선택하셨을 뿐이지 각 세대마다 당면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거를 16세기 때는 구원관을 그 당시에 이렇게 당면해서 해결했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미국에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서 계속 우리 각 세대마다 해결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 왜 그런 일을 해야만 되고 거기에 어떤 그쪽 동네 사시는 현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성의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좀 발전돼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그 시카고에 있는 그 77개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커뮤니티를 다니면서 일부 커뮤니티를 보면은 텅텅 빈 공터들도 많고 방치돼 수년간 10년 이상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건물들도 많고 도대체 이 건물들의 주인이 누구길래 이렇게 사용 안 하고 있는가? 뭐 주거 환경이 거주지가 없다고 난리인데 또 많은 그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서성이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건지 일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할 뭔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들을 쓰지 않는 건지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렇게 남아도는 것 같은 인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듯한 건물들을 인수해서 또 외부에서 전문 인력들을 모셔서 전문 컨트랙터들,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 기술자들의 지도하에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치된 건물들을 보수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마켓에 내놓으면 이게 먹혀 들어갈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해본 결과 25,500불에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고서 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에 거기 동네 사람들하고 뚝딱뚝딱 쓰레기 치우고 고치고
해서 고친 건물이 20만 5천 불, 정확히 10배입니다. 예, 매각이 됐습니다. 내놓은 지 3일 만에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더 웃돈을 얹어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팔아서 투자한 돈 떼고 사람들 인건비 줄 거 다 주고서 그래서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생각된 질문이 이게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하다가 그 뒷걸음질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하나 잡힌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쩌면은 이 동네에게 주민들에게 직장을 제공하고 본인들의 손으로 노력해서 수입을 얻어서 가정을 챙기고 가정을 돌보고 또 그 지역에 낙후된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보수함으로써 동네 전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까 대안될까. 그래서 프로젝트 넘버 1은 그렇게 끝났고요. 프로젝트 넘버 2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했고 프로젝트 넘버 3도 연거푸서 내놓은 가격보다 브로커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도면 적정 가격이다 하고 내놨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한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볼 때 의외로 내놓은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어서 경쟁 입찰이 붙어서 더 많이 받고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풀기 삼아서 할 만한 거 2유닛짜리 아파트를 해봤고요. 그다음 5개 유닛 아파트를 해봤고 지난주에는 6유닛 밑에 1층 빈 것까지 하면 8유닛 아파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좀 자원이 필요할 테니까 우리가 자원을 좀 대주겠습니다. 그랜트도 있고 주정부의 그랜트도 있고 Federal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이라는 데에서 그랜트도 있고 비영리 단체 일반 그 자선 사업하는 필랜트로피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랜트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주민을 고용할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전체 비용의 뭐 3분의 1을 시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매칭 그랜트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자원이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캐럴리스트 어떤 동원가가 된다면요. 이런 사람과 이런 자원을 통해서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런 일을 주도할 때 정말 사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그 동네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이렇게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그늘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가가서 그분의 몸과 먹을 것, 마음과 자녀, 가정, 그다음에 그분의 영혼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처럼 가르쳐준 기도처럼요. 일용할 양식과 우리들의 매일매일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용서와 그 다음에 모든 악한 데서 매일매일 구원해 주신 것과 하나님의 용서받을 그 용서 이런 전인적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회사를 차렸고요. 커머셜 그 제너럴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땄고요. 보험들을 다 얻었고 펀딩 회사하고 해서 펀딩을 지금 다 그 라인 오브 크레딧을 다 지금 세워놨고 그래서 이제는 대단하십니다. 건물을 찾고 인력을 동원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거기서 적정한 수익을 남겨서 계속 이거를 반복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의 어떤 헌금이나 자원봉사에만 의존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계속 재생산하고 반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갖춰가려고 지금 코피 흘리면서 고생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참 힘이 팍팍 생기네.